어머님,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막 기부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그 돈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 수 있었겠어요? 재민 오빠 차도 바꾸고 제가 가게도 하나 차릴 수 있었을 텐데. 지연아,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해. 어머님은 몰라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비위 맞추면서 이제는 뭐라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0이 되었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어쩌면 저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마을 분들의 옷을 고치는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바느질 실력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다 23세,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참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올라왔고 작은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겨우 두 사람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니까요. 수선집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재민이가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죠. 밤늦게까지 옷을 수선하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정성 들여 고친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뿌듯했거든요. 손님들은 저를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낡은 옷도 제 손을 거치면 마치 새 옷처럼 변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절로 들었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하다 보니 단골 손님도 늘어갔고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재민이도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우리 가족의 미래는 참 밝아 보였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남편은 2달간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상실감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죠.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제게는 아직 어린 재민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선집이 있던 건물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거예요. 건물주는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된다며 철거 통지서를 보냈고 저는 결국 15년 넘게 지켜온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터도 잃고 수입원도 끊겨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재민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그래도 부족했죠. 그래서 틈틈이 식당 설거지도 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청소를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재민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아픈 것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재민이가 저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결국 허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럴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쉴 수가 없었죠. 재민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였거든요. 매일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어요. 아들 앞에서는 아픈 내색도 하지 않았죠. 밤이면 혼자 울었어요.
이불 속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죠.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수선집만 있었어도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뿐이었어요. 저 혼자 무너지면 재민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히 재민이는 제 마음을 아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아들을 볼 때면 제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민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저는 아들 앞에서 늘 씩씩한 척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사실 매일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이 엄마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허리가 아파서 잠도 못 이루는 날이면 예전에 수선집을 하던 때가 생각났어요.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이었죠. 지금의 제게는 아들 재민이의 미래가 전부였으니까요. 검소한 생활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재민이 학교 준비물을 사줄 때면 한참을 고민해야 했고, 간식을 사달라고 할 때면 가슴이 아팠죠. 그래도 저는 재민이 앞에서 항상 웃으려 했어요. 우리 아들이 마음의 짐을 갖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우리 재민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흘린 눈물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죠. 허리가 아파도 몸이 힘들어도 버텨온 보람을 느꼈어요. 재민이는 회사에 다니면서 자신의 월급으로 저에게 용돈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손사래를 쳤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들 돈을 어떻게 받나요? 대신 재민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처음 재민이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가 생각나요. 양복을 입고 첫 출근하던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줬어요. 재민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제 아들이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한 달이 지나고 재민이가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저를 시내에 있는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낙지 볶음을 사준다면서요. 그동안 저한테 미안했다고, 이제는 자기가 효도하겠다고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기쁜 날에 울면 안 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사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제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재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어엿한 성인이 된 아들을 보니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재민이는 자신이 만난 여자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같은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윤지연이라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라면서요. 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설렜어요. 그동안 엄마를 도우며 살다 보니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윤지연이라고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도시에서 자란 세련된 모습에 첫인상부터 좋았죠. 말씀도 예쁘게 하고 공손하기까지 했어요.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홍삼이랑 영양제도 가져왔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약혼식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매일이 꿈만 같았어요. 지연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결혼 준비 이야기도 들려주고 웨딩드레스 고를 때도 저희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시어머니 한복도 정말 예쁜 걸로 골라줬죠. 결혼식 날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기뻐서 운 거였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신부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다니.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하객들은 제가 못다 이룬 꿈을 아들이 이뤄줘서 우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그저 우리 재민이가 행복해 보여서 기뻤던 거예요. 신혼집도 제법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작은 평수였지만 새 아파트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며느리가 꾸민 새 집을 보니 재민이가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에는 예쁜 화분도 놓고 주방에는 예쁜 그릇들도 잔뜩 있었죠. 전 그저 멀리서라도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주말이면 셋이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지연이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특별히 더 만들어주기도 하고 명절에는 선물도 잊지 않고 챙겨줬어요. 명절 때면 지연이가 일찍 와서 저랑 같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솜씨가 좋아서 금방 배우더라고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주면 그 다음엔 더 맛있게 끓여오고 장조림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 왔죠. 며느리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제 앞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살던 월세방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재개발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때 재민이가 저보고 자기네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지연이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제 우리랑 같이 사셔요. 방도 남는데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지 마세요. 그때 지연이가 했던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산다는 게 꿈만 같았죠. 게다가 제가 월세 내느라 쓰던 돈으로 생활비도 보태고 손주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재민이 출근할 때 도시락도 싸주고 지연이랑 같이 저녁 반찬도 만들고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한숨을 쉬고 제가 빨래를 개고 있으면 못마땅한 듯이 쳐다보고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머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렇게 해야 해요. 지연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이래라 저래라 했어요. 빨래는 이렇게 개야 한다. 설거지는 저렇게 해야 한다. 심지어 반찬 하나 담는 것까지도요. 저도 나름대로 살림 경험이 있는데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게 서럽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속뜻은 어머님이 하시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제가 하겠다였죠. 점점 부엌에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제가 음식을 하려고 하면 지연이는 꼭 먼저 나와서 자기가 한다고 했어요. 마치 제가 부엌을 더럽힐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이 너무 좁죠. 둘이 살기도 빠듯한데. 은근히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은 부부끼리만 사는 게 더 편하대요. 저희 친구들도 다 따로 살거든요. 그냥 대화하듯 말하는 척했지만 지연이의 눈빛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재민 씨랑 저도 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신혼인데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집이 없었으니까요. 월세방 살던 보증금도 전부 아들네한테 다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는 그날 이후로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오면 꼭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집이 작아서 불편하시죠? 어머님께서 아직 계셔서. 마치 제가 이 집에 걸림돌인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어느 날은 더 심한 말도 했죠. 어머님, 이런 작은 집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키워요? 우리도 이제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 어머님께서 계시면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 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막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재민이도 옆에서 다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결국 지연이는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은 거기가 시설도 좋고 어머님 또래 분들과 더 잘 지내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용돈도 드릴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제는 내가 정말 짐이 되었구나.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 집에 있는 게 아닌데. 밤마다 지연이는 재민이를 다그쳤어요. 당신 어머님 계속 여기 계시면 우리 둘만의 생활은 끝이야. 나 진짜 더는 못 참아. 당신이 결정해. 재민이는 한숨만 쉬었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는 게 더 마음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더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짐을 싸는 저를 지연이는 팔짱을 낀 채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 차가운 시선이 지금도 잊히지 않네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집을 나왔어요. 제가 없어야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야만 한다면, 그러라고요. 그날 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아들의 집을 나왔어요. 가방 속에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만한 게 들어 있었죠. 몇 벌의 옷과 평생을 함께 해온 재봉틀, 그리고 재민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밤거리를 걸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처음으로 제가 이토록 외톨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서로 의지가 되어줬고, 남편이 떠난 뒤에는 재민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잠시 길거리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그때 문득 제 손을 바라봤는데, 이 손으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낡은 옷을 새 옷처럼 만들어내던 그때, 손님들이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하던 그때, 내 손으로 다시 해볼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나에겐 아직 이 손이 있잖아.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옷을 고쳐줬나.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어냈나. 새벽이 되어서야 작은 여인숙을 찾았어요. 방값을 깎아달라고 사정해서 겨우 하룻밤 잘 곳을 마련했죠. 좁디 좁은 방이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수선집 할 때 자주 가던 시장이에요.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죠.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옛날이 생각났어요. 처음 수선집을 열었을 때 하나둘 늘어가는 단골 손님들, 밤늦게까지 불 밝히고 일하던 그 시절. 그때는 힘들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참 행복했더라고요. 아줌마, 어디 가세요? 시장 입구에서 과일 파시는 아주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일자리를 찾아요. 제가 바느질을 좀 할 줄 아는데. 그러자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헌옷가게 아저씨가 요즘 일손이 모자르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달까요?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걸음을 옮기면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꼭 내 힘으로 일어서리라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리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재민이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헌옷 가게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가게 주인 되시는 분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옷가지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혹시 일손이 필요하신가요? 주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요즘 이렇게 헌옷이 쌓여만 가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정리할 엄두도 못 내겠어요. 허리도 안 좋고 손목도 시큰거리니 뭐 하나 제대로 못 하겠네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선을 할 줄 알아요. 20년 넘게 수선집을 운영했거든요. 이 옷들을 고쳐서 팔면 어떨까요? 주인분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수선이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한 벌만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작업을 시작했어요. 주인분이 주신 건 오래된 남성용 셔츠였는데 깃이 닳고 소매가 해져서 못 쓰게 된 거였죠. 저는 그 셔츠를 가지고 하룻밤을 세웠어요. 깃을 떼어내고 소매를 잘라 다시 디자인했죠. 레이스도 달고 허리 라인도 수정해서 여성용 블라우스로 변신시켰어요. 다음 날 그 옷을 들고 가게에 갔을 때 주인분의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이게 그 셔츠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날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주인분은 저에게 가게 한쪽 공간을 내주셨고 제가 고친 옷들을 특별 코너에 진열하기 시작했죠. 찢어진 청바지는 예쁜 숄더백으로, 낡은 코트는 세련된 조끼로 하나둘씩 새로운 옷으로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의아해 하셨어요. 이게 정말 헌옷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죠. 이런 옷 어디서도 못 봤어요. 너무 독특해요.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하나둘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리폼한 옷을 입고 왔다가 또 다른 옷을 주문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죠. 어떤 손님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옷을 가져오시면서 이 옷 선생님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수선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옷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에게는 버려질 뻔했던 옷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마치 제 인생처럼요. 매일 밤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제가 고치는 건 옷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작은 바늘이 천을 꿰매듯 저희 깨진 마음도 조금씩 꿰매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 리폼 옷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젊은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가게들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 시장 안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수군거림이었어요. 뭐가 대단하다고 손님들이 저렇게 몰리나. 헌옷 주제의 값도 비싸게 받고
그러다가 점점 노골적인 시기와 견제가 시작됐죠. 어느 날은 제가 진열해둔 옷에 일부러 커피를 쏟기도 했어요. 다른 날에는 손님들한테 저기는 다 짝퉁이에요 라고 헐뜯기도 했고요. 특히 시장 건너편에 있는 옷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심했어요. 제 가게 앞에 서서 손님들한테 큰 소리로 말하시곤 했죠. 아이고, 저기는 헌옷으로 속여 파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서 새 옷 사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했죠. 손님 한 분 한 분의 요구사항을 더 꼼꼼히 들었고, 더 정성스럽게 작업했어요. 어느 날은 제 옷을 사입은 젊은 손님이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그러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시기 시작했죠.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줌마, 이런 옷은 여기서밖에 못 구해요. 정말 특별해요. 제가 입은 옷 보고 친구들이 다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 다른 상인분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고친 옷을 입고 온 손님들이 시장의 다른 가게에서도 물건을 사 가시는 걸 보면서요. 어느 날은 커피를 쏟았던 그 옷가게 주인분이 조심스럽게 찾아오셨어요. 저기, 제 딸 원피스가 있는데 혹시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그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럼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원피스를 제가 받아들었을 때 그분의 눈에서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그 원피스를 고쳤죠. 허리 라인도 새로 잡아주고 낡은 레이스도 새 것으로 바꿔 달았어요. 완성된 옷을 받아가시면서 그분이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 일을 계기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다른 가게 주인분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시고 가끔은 단골 손님도 소개해 주시곤 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게 조언을 구하시기도 해요. 선생님, 우리 가게 옷도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까요? 이제는 제가 시장의 다른 상인분들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있어요. 헌옷을 리폼하는 기술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죠.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았더니 모두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시장은 리폼 패션 거리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정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시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단순히 옷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손님들의 요구사항에 맞춘 맞춤형 리폼을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한 젊은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할머니의 웨딩드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가 입을 수 있는 원피스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오래된 웨딩드레스에 담긴 추억을 지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작업.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작업했어요. 드레스의 레이스는 그대로 살리고 스커트 부분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수정했죠.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드레스가 손녀를 위한 특별한 원피스로 다시 태어났어요. 완성된 옷을 입어보신 손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일을 계기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들을 많이 맡기시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양복을 딸을 위한 코트로, 엄마의 한복을 현대적인 원피스로, 추억이 담긴 옷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젊은 디자이너들도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리폼 기술이 정말 독특해요. 저희가 배우고 싶어요.
이런 재활용 패션이 요즘 트렌드예요. 선생님의 작품들은 정말 예술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작업실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장 한 구석의 작은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작업실이 됐죠. 젊은 친구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함께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하기도 해요. 찢어진 청바지는 세련된 숄더백으로, 낡은 코트는 멋진 조끼로, 버려질 뻔한 옷들이 하나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걸 보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대학생이 가져온 졸업식 가운이에요.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동생을 위해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가운을 멋진 정장으로 리폼해드렸어요. 이 옷을 입고 동생이 취업 면접을 봤는데 합격했대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고치는 건 단순히 옷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란 걸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 전에는 한 잡지사에서 취재도 왔었어요. 버려진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라고 기사를 써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성공이나 유명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제가 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려질 뻔한 옷처럼 한때 저도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듯이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젊은 디자이너 한 분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브랜드를 만드셔야 해요. 선생님의 작품들이 시장 안에만 머물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제가 무슨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 자꾸 권하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적극적이었어요. 선생님의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버려진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게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YS Revive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어요. YS는 제 이름 영숙의 이니셜이고 Revive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버려질 뻔한 옷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어요. 제 작품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가곳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올렸죠. 낡은 교복으로 만든 미니드레스, 군복으로 만든 점퍼, 할머니의 한복으로 만든 원피스.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죠. 이런 게 진짜 업사이클링이죠. 환경도 생각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옷에 담긴 사연을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저도 할머니 옷으로 뭔가 만들고 싶어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전히 한 벌 한 벌 정성을 다해 만들었고 옷에 담긴 이야기도 소중히 담아냈어요. 패션 잡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에도 출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YS Revive는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닌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청년 창업가들이 저를 멘토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심은 통한다고 해요.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정성껏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심이 손님들께 전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작은 매장도 하나 열었어요. 시장에 있는 작업실은 그대로 두고 도심의 쇼룸 겸 매장을 연 거예요. 그곳에서는 제 작품들을 전시하고 때로는 원데이 클래스도 열어요. 리폼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특히 기쁜 건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분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한 중년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사연이 저와 비슷했어요. 이혼 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브랜드의 중요한 디자이너가 되셨어요. 영숙 씨 덕분에 저도 다시 꿈꿀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제가 나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평소처럼 매장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재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지연이도 서 있었고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재민이는 많이 수척해 보였고 지연이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와. 오랜만이다, 아들. 재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어요. 그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 매장을 둘러보는 지연이의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벽면 가득 걸린 제 작품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 나누며 웃고 있는 손님들.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그때 마침 한 젊은 손님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죠.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맡긴 원피스는 언제쯤 될까요? 다음 주 결혼식에 꼭 입고 싶어서요. 저는 손님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일이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고 있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재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지연이도 뭔가 말하려다 말고 그저 매장 안을 계속 둘러보고만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지연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잘못은 무슨. 나는 지금 이 삶이 행복해.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거였거든. 그러자 재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고생이라니.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 작품을 좋아해 주시고. 나는 정말 행복해. 그때 한 단골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만들어주신 가방 친구들이 어디서 샀냐고 난리예요. 오늘은 제 동생 것도 부탁드리려고. 저는 손님을 맞이하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아, 이쪽은 제 아들이에요. 그러자 손님이 반가워하시며 말씀하셨죠. 아, 그 유명한 아들분이시구나. 선생님이 늘 자랑하시던. 재민이와 지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제가 그동안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엄마, 우리 집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이곳에 내 꿈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주말에 한 번씩 놀러 오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하니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제야 알았나 봐요. 제가 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매장이 자리를 잡고 YS Revive라는 브랜드가 성공하면서 수입도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생활비 정도였는데 어느새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도 크게 늘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제 통장에 모으지 않았어요. 매달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어요.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가졌죠. 저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재민이와 지연이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매장 뒤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장사가 잘 된다면서요? 우리가 다시 모시면. 그래서 갑자기 어머님한테 잘하는 거야? 아니, 그게 어머님 브랜드가 이제 꽤 유명해졌잖아요. 수입도 많으시다고 하고. 재민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연아, 너 설마 엄마 돈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머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 그래서 갑자기 저를 다시 찾아왔던 거였나. 다시 모시자고 했던 것도, 죄송하다고 했던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죠. 이제는 제가 그들의 마음에 좌우되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재민이와 지연이를 제 작업실로 불렀어요. 너희들 이리 와봐. 작업실 한켠에는 제가 모아둔 기부 증서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온 금액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돈은 말이야. 이렇게 써야 가치가 있는 거야. 난 이미 충분해. 내게 필요한 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뿐이야.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어머님, 걱정 마. 난 네가 미운 거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후회의 눈물 같았어요. 이제 우리 돈이나 의무가 아닌 진짜 마음으로 가족이 되어볼까. 제 말에 재민이도 지연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매달 한 번씩 재민이와 지연이가 매장에 들러요. 이제는 돈이나 의무감이 아닌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지연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매장에서 파는 리폼 가방을 사 가더라고요. 어머님 손길이 닿으면 정말 새로운 생명이 깃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런 순간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제가 모든 걸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했지만 지연이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어느 날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부단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영숙님, 죄송한데 확인 좀 하려고요. 혹시 기부금 반환 요청하신 건가요? 따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알고 보니 지연이가 제가 기부한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실수로 잘못 보낸 거라면서 돌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심지어 위임장까지 위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막 기부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지연이가 매장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돈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 수 있었겠어요? 재민 오빠 차도 바꾸고 제가 가게도 하나 차릴 수 있었을 텐데.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지연이에게 전 여전히 재산을 빼앗길 대상이었던 거예요. 용서도 화해도 다 거짓이었던 거죠. 지연아,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해. 어머님은 몰라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비위 맞추면서, 이제는 뭐라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민이가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아들의 눈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지연아,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를. 돈 때문에. 당신도 똑같아요. 이렇게 대박난 시어머니 두고 우리만 찌들어 살면서. 당신도 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재민이가 탁자를 내리쳤어요. 그만해. 난 엄마가 성공하시는 게 정말 기뻤어. 엄마한테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넌 처음부터 돈밖에 안 보였던 거야? 지연이는 비웃듯 말했어요. 효도, 당신도 참 순진하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월급쟁이로만 사는 거예요. 어머님 돈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크게 할 수 있었는데. 재민이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어요. 지연이의 차가운 욕심을 마주하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지연이가 저희 재산에까지 권리를 주장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기부한 돈의 절반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죠. 하지만 법원은 모든 것이 제 개인 재산이라고 판결했어요. 재민이는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칼바람 부는 한강공원을 몇 시간씩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다고 해요. 어느 날은 제 매장에 찾아와 밤새 울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희생을 딛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뤄내셨는지. 전 그동안 제 앞만 보고 살았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큰 꿈을 포기하셨는지. 이제야 다 알 것 같아요. 재민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늘 무언가 허전했다고 해요. 큰 회사에 다니고 좋은 월급을 받아도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았대요. 엄마가 버려진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결국 재민이는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뒀어요. 처음에는 저도 걱정됐죠. 하지만 재민이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재민이는 3개월 동안 전국의 사회적 기업들을 찾아다녔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발로 뛰어가며 배웠죠. 그리고 마침내 세봄 희망기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경력 단절 여성들, 은퇴한 노인들,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특히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죠. 엄마가 저를 키우실 때 겪으셨던 어려움. 이제는 제가 그런 분들을 돕고 싶어요.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재민이의 회사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저희 YS 리바이브와 협업도 시작했어요. 제가 리폼한 옷들을 재민이 회사의 직원들이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엄마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이제야 진짜 알 것 같아요.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거나 숨기는 것 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가족이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제 가게가 이 시장의 명소가 되었어요. 주말이면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학생들은 과제로 저희 가게를 연구하러 오기도 해요. 시장 투어 코스에도 꼭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상인들은 제 이야기를 새로 오는 분들에게 들려준대요. 저기 YS 리바이브는 특별한 곳이야.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뭔지, 진정한 성공이 뭔지 보여주신 분이지.
한 땀 한 땀의 정성을 담아 희망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제 가게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대요.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도 찍으러 왔었어요. 헌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환경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보람은 따로 있어요. 선생님,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제 가게를 가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인생의 두 번째 출발선에 선 분들이 많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과거가 떠올라요. 그래서 더 진심을 다해 조언해드리고 용기를 북돋아 드리려 해요. 재민이는 지연이와 헤어지고 3년 뒤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미선이라고 우리 매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청년이었죠. 처음에는 서로 좋은 동료로 지내다가 어느새 마음이 통하게 된 것 같아요. 미선이는 참 따뜻한 아이예요. 재민이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저의 일도 진심으로 응원해주죠. 결혼하고 나서도 주말마다 매장에 와서 일손을 돕곤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선이가 임신한 거예요.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또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재민이가 그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지연이와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밝은 미소였어요. 이제 제 손주가 곧 태어날 거예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작은 옷들을 모아서 아기 옷을 만들고 있어요. 헌 옷에서 예쁜 아기 옷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힘들고 아팠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고 하니 그 시간들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져요. 얼마 전에 한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옷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고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전 이제 옷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꿈을 고치고 희망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어요. 오늘은 또 어떤 옷이,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인연이 제 앞에 찾아올까. 그런 설렘을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라는 걸.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된 삶.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삶.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새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제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버려진 옷이 새 생명을 얻듯이 우리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새로운 봄이 찾아올 거예요. 저처럼요.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스한 봄날처럼 포근하시길 바랍니다.